이런저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강제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사와 관련된 내용은 몰라도 또 다른 내용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또 이미 공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아마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각을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는 모두 석 대였다고 합니다. 공용 한 대가 있었고요. 개인명의 두 대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대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협조해서 내용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성추행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다가 얘기했었는데 묵살당했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은 또 그 피해 호소직원의 2차 피해 발생 등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진상조사단이 판단을 해서 규명될 것이고. 자, 이 부분은 변호사 두 분께 한번 좀 여쭤보죠. 현근택 변호사, 지금 네네.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이것은 어떤 네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아마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아마 경찰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긋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검찰이든 특히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타살 의혹이 있는 거 아니라면 굳이 핸드폰을 봐야 되느냐라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데 이제 유출 의혹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검찰에 수사가 고소가 돼 있습니다. 그럼 아마 검찰에서 이게 어떻게 만약에 고소 정보가 유출됐는지 이거를 볼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이 경찰의 수사 범위를 사망 경위 이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걸로 한다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뭐 타살 정황은 없는 걸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미 또 검찰에서도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한정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그 아주 내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게 아주 까다롭지는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에서 아마 지금 경찰이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그런 기록이 다 또 유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장 신청한 것은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예요. 기록만 보자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몇 월 며칠 누구하고 몇 분간 통화했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미 그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통신 자료 그 확인 자료가 짧게 주어집니다. 이미 이제 확보가 됐어요. 이 영장 한번 그 신청을 해서 예. 자료는 일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료는 필요 없다는 부분이고 예. 이분 이제 경찰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이제 성북경찰서가 신청한 거거든요. 변사 사건에 관련해서. 근데 경찰이 이번에 이제 오늘이니까 TF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수사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유출경이라든지 이것까지 수사를 인지수사 가능한 거니까 했으면 아마 영장이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변사 사건에 국한된 성북경찰서의 신청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불가피하게 당연히 기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사 사건 외에 지금 이제 진상조사단이 발족이 돼서 진상조사를 하다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당시에 어떠한 것을 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범위로 다시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찰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긴 한데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협조해가지고 사건을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일단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신청이 되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조금 변사 사건의 경우인데 왜 신청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사만 예. 관련해서 했다면 뭐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주체와 수사 범위에 대해서 예. 이 좀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찰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TF가 좀 늦게 발족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하나 추가하면요. 네. 사실은 이제 핸드폰을 안 해도 통신사에 요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전화 내역은 주거든요. 기록은? 물론 내역은 안 남죠. 누구랑 예. 전화했는지.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지막에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 아니면 뭐 유출됐다 그러면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핸드폰을 보는 거는 마지막에 해도 돼요. 저는 아마 경찰이 말씀처럼 저는 아마 이런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 정도는 확보를 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통신사에 예를 들어서 요청하는 것도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요청을 하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아마 민감한 문제는 뭐 영장을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핸드폰 보는 것만큼 민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하나만 보태면 그러니까 통신 사실 자료 확인 여기에 대한 영장 신청보다는 휴대폰 영장을 해야 돼요. 지금 유족의 동의를 거쳐서 포렌식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한 예, 대만 예. 나머지 2대가 더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휴대폰 석 대를 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포렌식을 한다고 하면 의외의 뇌관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 그렇다고 해서 할 걸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예, 궁금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죠. 고한석 실장의 행동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당일날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을 만났던 사람인데 과연 고 실장은 어디까지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자세한 내용은 경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뭐 별도로 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오후 1시 39분인가요?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젠더 특보랑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인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간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오전에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젠더 특보가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거예요? 젠더 특보가 사전에 이 사실을 시장님한테 전달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젠더 특보님께서 뭔가 입장을 밝히신다거나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젠더 특보께서 이거는 직접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고 민관 합동 조사단에 내서 그 부분이 확인될 사안이라고 그 조사단에서 판단하시면 아마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젠더 특보도 참여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충분히 여성단체, 인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서로가 납득하는 수준의 어떤 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교수 비서실장이 아까 기자들 질문에 답변할 때 아침에 시장한테 보고 드리러 갈 때 그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그 9일날 오전이죠. 9일날 오전에 그러니까 젠더 특보로부터 이 고 실장, 권 전 비서실장이 이 사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워낙 성실한 분이니까 이 지금 출근 안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 그 시장께서 편찮으시다니까 물론 이 실장이 공간에 직접 가서 한번 찾아뵙는 것은 당연한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러 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젠더 특보에 그 9일날 오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거의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몸이 뭐 편찮으신 부분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도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온 뒤에 이 지금 또 직원들을 시켜서 11시 40분께 북악산 관련된 이 지금 그 서울시 이 시설관리공단인가 뭐 그쪽에 있는 직원들한테 시장님 뵌 적 없느냐. 그렇게 좀 찾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몸이 편찮은 것이 아니라 뭔가 신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북악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시장의 소재를 파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1시 39분에 통화를 할 때 빨리 오시라고 이야기한 거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고 실장이 상당한 정도의 진실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 지금은 이 관련된 수사가 아직 정확하게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장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아마 고 전 실장이나 그 지금 젠더 특보 입장에서는 아마 추모의 시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전 국민적 사안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피해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한 파장을 지금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추모의 시간은 끝내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을 이 두 사람이 저는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오히려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의원 비서실장은 정무직입니까? 정무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시청 직원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고한석 실장 같은 경우는 정무직으로 정무직이죠. 가야죠. 어디 다른 뭐 그렇죠. 임기가 예. 보장된 곳에 있다가 4월인가 왔다고 예, 해요. 일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월 예. 7일 날 임용이 됐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소위 이 사랑방 조언을 하는, 지금 이제 가회동에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간에 와서 조언을 하는 멤버 중에 한 분이어서 소위 거기 멤버를 뭐 밤손님이니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 예. 봐서는 박원순 시장과는 꽤 오랜 조언을 하고 이런 내밀하게 얘기를 했던 관계인 것 같고, 고 실장 얘기를 조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왜냐하면 그 사건 당일 점심 때 총리하고의 오찬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서울시장이 총리와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중요한 거거든요. 일정이죠. 예를 들면 뭐 그린벨트 문제도 지금 해제 네. 문제도 나왔고, 그러면 그런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안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시장이 몸이 안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실 자체의 비서실은 상당히 치밀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젠더 특보의 보고가 있었고 저녁 때는 또 회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비서실장한테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거는 시장 비서실이 아닌 거라고 봐야죠, 예, 사실은. 그러면 거의 시장과 따로따로 개선 조직이 놀아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황, 그 오찬에 대한 내용, 그 전날에 있었던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예. 아마 비서실장도 알았을 공산이 굉장히 큰데, 아마 제 추측에는 좀 이런 점이 있어요. 본인이 공간을 나올 때에 이미 이제 뭔가 불길한 기운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산으로 이동을 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실종까지 상황이 이루어졌고,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저런 방식으로 과연 조사가 가능할까, 근본적으로 수사를 좀 전환하는 과정들을 밟지 않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원석 의원 내려오시라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걸립니다. 네, 마지막 통화에서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고, 뭐 그 이상의 자세한 통화 내역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과 관측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수사를 한다면 만약에 어떤 경로로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게 유출된 거라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직 정무라인들이 일괄 해촉이 되고,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접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도 뭐 참고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소환 일정이 잡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무라인들에 대한 소환 수사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결국에는 그 문제를 좀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경우라도 이게 이제 피해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 기밀이 유지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2차 가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회유나 압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사전에 유출된 거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또 한 사람이 있죠. 젠더특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인데요. 경찰은 조만간 임순영 특보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박원순 시장에게 다가가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반려하고 현재 대기 발령시켰다고 합니다. 일단 뭐 밝혀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최경철 의원, 젠더특보, 비서실장 두 사람이 얼마나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진실의 윤곽이 좀 확실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젠더 특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아쉬운 점은 역할을 조금만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사건은 없었지 않겠나. 네. 뭐 그 전에 뭐 자기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걸 할 수 없지만 정말 이렇게 사건이 극대화돼서 자치단체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아쉽고요. 근데 젠더 특보가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 지금 정황상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젠더 특보가 왜 먼저 알았는가 추측을 한번 해보면 피해자가 시청 내부에 여러 번 호소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지 않겠나. 그 시청 내부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여직원이 출근을 않고 약간 뭐 이상 동향을 보이니까 결국 젠더 특보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젠더 특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이 사안을 미리 알고 처방을 좀 내렸었지 않겠나 저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비서실장도 여러 가지로 자기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휘를 못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로 발뺌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중한 일이 터졌는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날 오전에는 비서실장도 상당 부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관사로 쫓아갔죠. 아까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날 오전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하고도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차는 정세균 총리였고 그러니까 그날 오전은 굉장히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통째로 그냥 전부 다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오전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상당 부분 알고 있었지 않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수사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중해지니까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경철 의원 얘기하는 동안에 화면을 보면 비서실장이 공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인데 정 의원 저거를 보면 고 실장 평소 걸음걸이 태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걱정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뭔가 어떻게 해결의 방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걷는 느낌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서울시장실이 6층에 있나 보죠? 그래서 뭐 6층 사람들이라고 많이 부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장실이 있는 6층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이 정무직이 많은가 보죠? 박원순 시장이 재임을 하면서 이제 소위 정무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 비서실과 정무적 일을 하시는 분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이제 뭐 정무특보도 있고 있었습니다만 시청 내에서 저도 이제 국장 과장들한테 불만을 들을 정도로 너무 시장 정무라인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저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부시장단하고 비서실장이 부시장단을 모아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부분들을 소위 이제 이 정무라인들이 다 한 거죠. 그 6층에 있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거는 2018년부터 두 번째 지난 세 번째 지방선거죠. 그때부터는 그 소위 정무라인과 비서실에 대한 것들이 공격의 이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젠더특보
특보는 별정직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도 자연 당협퇴직을 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계약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라서.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한 특별 보좌역을 예를 들면 임기를 가지고 뭐 예. 1년이면 1년, 2년이면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시장 개인에 대한 것보다도 예. 소위 서울시장이라는 그 직위에 대한 예. 보좌관으로서의 예. 이제 계약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이 사의를 하지 않으면 그 임기는 충족할 수 있는데 어떻든 본인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예. 본인의 또한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낸 것 같은데 어떻든 서울시는 지금 사의 표명을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부분인데요.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어제 좀 많이 짚어봤는데 야당에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이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원석 비대위원이 어제 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섹스 스캔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영어 공부를 잘못했든지 국어 공부 잘못한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곧바로 2개월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원석 비대위원 곧바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조문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국민들은 배신감에 빠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은폐 사전 유출 의혹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저 저급하고도 비겁한 행태는 여성을 향한 대한민국 여당의 젠더 감수성 민낯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기만적인지 알만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말 조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우리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 위원장님 국내에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영기찬 부위원장, 정원석 비대위원은 무슨 일을 원래 하던 분이죠? 원래 직업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했었죠. 청년 목세 비대위원이었습니까? 그런 취지인데 저는 그 연령도 그렇고 비대위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단어를 쓰거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거 본인한테 설명해보라고 해서 못하면 본인은 책임지고 비대위원직을 사퇴해야죠. 예.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은 아마 저 표현이 갖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전제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대중에게 그 본인이 쓴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있고 그 본인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저런 말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뭐 개인적인 제가 이해고 대중을 향한 말을 할 때는 대중에게 자신감 있게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석 의원, 저 표현이 일단 부당한 것은 첫째는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성폭행 부분이 아니고 성희롱, 성추행 이제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캔들이라고 하면 추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 못하면서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비대위가 들어서기 전까지 잊을만 하면 터졌던 막말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총선에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비대위인데 이 비대위에서도 또다시 저렇게 걸러지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흔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야당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 정치적으로 좀 궁지에 몰릴 만한 상황이면 오히려 야당이 너무 오버하거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막말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야당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좀 구조적인 문제로 좀 무겁게 받아 안아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좀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너무 성급한 의도를 갖다 보니까 저런 어떤 그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 지금 2개월 활동 정지를 권고했다라고 하던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 윤리위원회 이런 거 안 거쳐도 되는가요?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죠. 제소할 수 있는데 아마 비대위에서 선제적으로 원래 윤리위에 제소를 하게 되면 뭐 권고를 하거나 당원권 정지를 하거나 뭐 그 탈당 공고를 하고 또는 뭐 제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미리 이제 활동 정지를 시킨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잘못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 정원석 비대위원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 벤처 기업을 하다가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그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지금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이 된 건데요. 저런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등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젊다라는 것이 미숙년하다는 거하고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뭐 30대 총리도 있는데 보통 그분들이 10대 때 나이부터 당에서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치적 경험을 10년, 15년 이상씩 쭉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 내에서 그 젊은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적극 배치하는 것은 맞고 다만 거기에 걸맞게 정치적 훈련 과정들을 거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등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해서 제가 비대위원직을 당분간 비대위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제가 좀 더 실력을 쌓고 당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깨끗할 것 같습니다. 차정 교수. 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정원석 비대위원이 스캔들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뭐 국어나 영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이 사실 이번 만약에 성추행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유기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 위력에 의한 성추행 아닙니까? 그 말 그대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학업자들에게 대해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것 자체인데 만약에 스캔들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갑과 을이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고 뭔가 서로가 서로가 다 얽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거는 2차 가해를 넘어서 그 더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마 이런 정원석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여당 소속의 강력단체장의 그러한 상당한 이 잘못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마 정치적 공세에다 방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 뜻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을 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뭐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다 혁신적이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뭐 젊은 층들의 인재 충원에 대한 충분한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제가 알기로는 이 정원석 비대위원이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위원장 선발할 때 그때 강남 갑인가에서 그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토론을 해서 그 유튜브에 본 사람들이 아마 몇백 명이 보고 그 중에서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 선택을 해서 됐는데 그런 짧은 기간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한 사람을 그렇게 당위원장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비대위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정당의 충원 구조도 저는 이제는 돌아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최강철 의원. 저희가 경찰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하면요. 그 경찰 일보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하는데 저희가 가끔씩 술이 많이 취하고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한 번씩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꾸로 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가해를 했다는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한 번씩 실수를 하는데 지금 이 분이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거의 거꾸로 피해자나 가해자나 뭐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다. 똑같은 그 잘못을 저질렀다. 이 정도로 지금 언어적 폭력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실수고 더 큰 실수라고 보는 것은 저는 이분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원고를 보고 읽었습니다. 원고를 보고 읽었는데도
이러한 의의가 나온다는 것이죠. 글쓰기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글쓰기도 말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최고위원이 왜 저기 앉아 있습니까? 최고위원이 아니고 비대위원이죠. 예. 예. 비대위원이 왜 저기 앉아 있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합당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민주당에서는요, 그동안에 피해자를 그렇게 피해자로 부르기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 썼죠.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 피해 고소인, 결국 피해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녹취를 좀 먼저 들어보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진 상황과는 달리 피해자 측에서 피해 여성 지원 단체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 사실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호칭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한 거 맞나요? 아, 오늘 회의 때는 그렇게 논의됐습니다. 피해자로 통일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왜 그렇게 피해자라고 부르는 거를 주저했나요? 이걸 마치 저는 뭐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마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예. 뭐 마치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씁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피해 호소인이란 말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여성단체에서 예전부터 써오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가해 지목자 이렇게 썼어요. 가해 지목자. 그렇죠. 보통은 이제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그래서 이게 대학 내 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여성단체에서 먼저 썼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먼저 썼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쓰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도 계속 얘기했는데 피해자, 가해자라고 쓰는 게 어찌 보면 뭐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그다음에 고소했으면 뭐 고소인.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수사로 더 나아갔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고소인이라 칭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피해자라고 지금 말씀처럼 이 피해 호소인 이렇게 쓴 게 마치 일방적인 주장이고 당신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호소인이라 쓸 거야. 피해자를 안 쓰고 그렇게 의식해서 쓴 용어는 아니로 생각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 가해 지목자, 피해 호소인 이렇게 쓰는 것은 아직은 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것다라고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그 얘기하셨죠? 일단 피해자가 무슨 뭐 상담을 또 받는 그런 단계에서도 피해자라고 부른다고 그러셨던가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련 법률이 있어요. 예. 그 법률에 보면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 여부가 확실하게 판정되는 건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판정되는 것인데 예. 결정되는 것은 그 이전에 뭐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서 상담받을 때도 다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 경찰 단계, 법원 재판 단계도 다 피해자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 피해자라는 단어 쓰는 게 맞고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썼을 때 국민적 시각이 좀 따가웠던 이유는 이 대책 구성이나 진상조사 이런 데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용어 정리가 아니고 진상조사 차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표현부터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전반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정립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부 피해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존재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잖아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오늘 한 일주일 만에 회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긴급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윤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러한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피해자, 가해자 분명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부서부터 문제들을 분명히 정리를 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해서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명확히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 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근에 지자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경철 의원도 여성가족부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늦었죠.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지난 월요일 날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증거를 그날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2월 6일 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초대를 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피해자가 비서실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초대를 한 것이죠.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인데도 그 이후에도 여당은 계속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피해 주장, 피해 추정하는 식으로 호소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변명을 하려는 의도밖에 없고 발뺌을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이렇게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진상을 규명하려는 생각보다는 다른 행동이 더 많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딸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는가. 자기 딸 같은 마음으로 진상조사에 그 수사기관이 열심히 나설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